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경제법 10강에서 그 결손 처분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결손 처분해가지고 과징금 징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징금을 갖다 부과했는데, 그 결손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징금은 부과했지만 그러나 그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낼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납부 임무를 갖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거 갖다 결손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를 갖다 부과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세를 갖다 부과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있죠.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 납부 임무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갖다 결손 처분이라고 합니다. 결손 처분이라는 용어, 그 행정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이 결손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법제 55조에 8에 나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과징금, 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은 2018년도에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흔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체납처분. 그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처분은 아시죠? 체납처분은 강제 징수하는 걸 우리가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강제 징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를 봐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럴 때도 역시 결손 처분을 갖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렇게도 이것도 이제 원래 길게 나와 있지만 앞에 그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지고 이것도 2018년에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재산이 없으면 낼 수 없잖아요. 이럴 때도 역시 결손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그 체납 처분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낼 수 없죠. 낼 수 없으니까 역시 결손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한, 원래 여기서 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뭐죠?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것들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게 없어요.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역시 결손 처분을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까지 볼 건 없고요. 이런 경우에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한번 잘 묶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 처분을 갖다 하는 겁니다. 물론 결손 처분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행방이 묘연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결손 처분할 때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그 결손 처분의 요건 중에서 거기 리을하고 디귿의 경우입니다. 리을하고 디귿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갖다가 해제해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남을 여지가 없어요. 체납 처분을 결손 처분을 해봤자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 거기 사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어요. 체납 처분을 결손 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받아내야죠. 이럴 때는, 그렇죠?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지체 없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아니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재산을 발견했어도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나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일단 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 보시고, 나머지는 거기 절차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 뭐 기록의 송부 등 나와 있는데 이건 특별한 거 없고요. 3번에 그 손해액의 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 57조에 나와 있는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극히 곤란한 경우, 이럴 때 법원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상당한이라는 말이 뭐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정도 가깝거나 알맞은, 그래서 결국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알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상당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법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 그 적용 제외 및 보칙과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하고 이제 법마다 맨 뒤에 나오는 게 항상 보칙과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적용 제외하고 보칙, 벌칙인데 벌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칙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벌칙에서도 많이 나와요. 먼저 그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나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인데 뭐냐면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 등에 의한 경쟁 제한 행위,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법률이에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이런 경우만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률보다는 한참 아래 아니에요. 법률이나 명령 규칙보다는 아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얘기니까 주의해서 보실 내용이고, 그 아래 예시 문제 이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무채재산권의 행위가 있습니다. 무채재산권.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또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채재산권의 행사 행위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일정한 조합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입니다. 조합이 있으면 항상 그 조합의 연합회가 있죠.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또는 연합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예요? 적용한다는 얘기죠. 적용된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이런 경우. 그래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이런 경우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임의로 설립되고 또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 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해가지고 이러한 조건,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서 설립된 조합이나 연합회예요. 설립된 조합이나 연합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서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행위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 관련해 가지고는 자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적용 제외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 예시 문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시 문제 나와 있는데 이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거기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적용 제외에 관한 상.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요. 1번 이 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원래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원래 다른 경우에도 적용 제외라고 했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할 때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 한번 별도로 확인하시고요. 2번, 자 설립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거나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 좀 전에 봤었죠.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고 했는데 일정한 조합이라고 할 때 조건이 뭐예요? 임의로 설립되고 또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합의 경우에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 설립이 강제되어 있거나 또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인정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고 할 때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조건을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틀린 걸 자주 처하는 문제가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3번에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의 경우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인정이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용 제외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거기다가 또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적용 제외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특허권이에요. 특허권은 뭐예요? 무채재산권이죠. 그래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란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되게 보니까 여기서 딱 봐도 틀린 거 보이잖아. 2번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뭔가 어색한 걸 찾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 제외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보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칙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상금 관련된 규정도 나오고 하는데 그 보칙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또 처음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 주의하실 거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엄수의 의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러니까 공정거래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거예요. 종사하였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있죠. 위원, 공무원 또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그 경쟁 제한적인 법령 제정에 대한 그 협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건 시험에 좀 다른 것보다 비교적 잘 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항에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 거래 조건의 결정, 또 시장 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자,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 제한 사항을 자 지금 사업자의 가격 및 거래 조건의 결정, 또 시장 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 제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니까.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또 기타 승인이나 기타 처분할 때 이럴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주무장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주무부처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다른 행정기관이 할 때는 항상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나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그 예시라든가 고시 같은 것들은 원래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법률 안에 명령이 있죠. 그 명령보다 하위에 있는 겁니다. 하위에 있는 게 바로 규칙이나 규칙,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규,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역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거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통보하여야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규나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자, 3번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래 규정에 의한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이나 승인 기타 처분을 행할 때 원래 그 1항 중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경쟁 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을 행한 경우, 행한 경우에요. 행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기타 처분 내용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행한 경우니까 처분해야 되는 거죠. 하고자 할 때는 협의하는 것이고 하고자 할 때는 협의하는 것이고 행한 다음에는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의견 제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항은 의견 제시.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 고시 등의 경쟁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의 경쟁 제한 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의 경쟁 제한 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 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에 관해서도 역시 또한 같다는 얘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에 바로 이제 의견 제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4년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나왔던 의견 제시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거 할 때 또 관계기관 등의 장애 협조가 있죠. 장애 협조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거치는 절차예요. 통상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등의 장애 협조에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여기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 등등 했을 때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갖다가 반환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의무 위탁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권한의 의무 위탁 관련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원래 권한 중에서 이제 오소리티에 해당하는 것은 위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 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게 있잖아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위탁하는 겁니다. 권한은 위임하고 권한 중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건 위탁하는 거예요. 그 용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거. 그 용어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권한의 위임 위탁은 어떤 법이나 다 있는 겁니다. 권한을 갖다가 다 장관이나 아니면 또 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다 위탁하고 위임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위탁하고 위임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벌칙 적용에서 그 공무원 위죄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 내용은 뭐 특별하게 처음부터 언급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1항에 나와 있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는 거.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벌칙입니다. 이 벌칙이 꽤 많죠. 꽤 많은데,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지 뭐 하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경우에는 다양한 벌칙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벌칙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벌칙에서 나왔는데, 벌칙은 이건 형사적 제재라고 하는 겁니다. 벌칙은 흔히 이걸 형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형사적 제재. 이거 말고 앞에서 뭐가 있었죠?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있었잖아요.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것들은 행정적 규제라고 불러요. 시정조치, 과징금 이런 것들은 행정적 규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벌칙은 바로 형사적 제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나올 때 구별해서 나와요. 형사적 제재하고 행정적 규제하고 구별해서 나오는데, 자, 벌칙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나와요. 벌칙에는 이제 물론 그 뒤에 벌칙 말고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벌칙 말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 벌칙에도 4가지가 나와요, 크게.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아주 4가지가 나오는데, 그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각각에 포함된 걸. 가지고 각각에 포함된 걸 구분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내용 보시는데,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징역 몇 년 징역이면서 더하기 벌금 얼마, 그렇게 병과합니다.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는 거,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얘기예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이제 아까 한 가지, 3번째 나와 있었던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 빼고서는 제일 무거운 벌금이죠, 이게. 2번째는 무거운 건데, 앞에서 했던, 하지 못하게 했던 거, 이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예컨대, 시장 지배적 지위에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기업 결합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 결합을 한 자, 또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규정을 위반한 자, 또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또 상호 출자 금지, 순환 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또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 보증을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그리고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맞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한 자,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그리고 보복조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사업자단체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피읍도 나왔는데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2018년 시험에 문항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가서 조사할 때 조사 시 폭언, 폭행, 또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및 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묶여서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2018년에 나왔던 거 그거예요. 2018년에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 지금 벌칙 규정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과태료 부과 대상과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또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2018년에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 물론 이 경우에도 단서가 특히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단서를 잘 내요. 그 단서에 뭐가 돼 있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제외하는 경우는 또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거 찾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여기 나와 있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한 자,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자, 또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의 지정에 따른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자,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위반 행위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지금 여기는 이 내용도 시옷에 나와 있는 내용도 2018년에 같이 나왔던 거예요. 벌칙 규정 안에 포함시켜갖고. 그 다음에 위반 행위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나 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런 경우가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무거운 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건 징역은 5년 이하인데 벌금은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그 규정을 위반한 자 해가지고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4번 보시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건 비밀 엄수 의무 규정 있죠. 자, 비밀 엄수 의무 규정을 앞에서 봤었는데, 그 비밀 엄수 의무 규정에 위반한 자가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 벌칙 규정도 꽤 많고, 실제로 그 공정거래 관련된 이 법에서는 그 공정거래법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칙 규정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과태료인데, 과태료도 꾸준히 나오긴 나옵니다. 2015년, 2014년 쭉 나오는데, 과태료. 자, 과태료 해가지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입니다. 일단 그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1억 원 이하. 그리고 회사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 종업 또는 종업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그리고 자, 회사나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 부과하는 겁니다. 거기 뭐 기업 이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뭐 계열회사의 편의 및 제외 등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 행위의 조사에 대해서 이제 출석하지 아니한 자 등등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1억 원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와 있고, 거기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자, 심판정의 질서 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심판을 할 때, 그 심판하는 재판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재판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심판정의 질서 유지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 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겁니다. 소란을 피운 거예요.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위원장이 자제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럴 때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 이런 거 징역형 살릴까요? 아니죠. 근데 이게 2018년에 첫 문제 나올 때 벌칙 규정이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장의 질서 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죠. 딱 봐도 벌써 다른 것하고 급이 다릅니다. 틀린 거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던 건데, 어쨌든 간에 2018년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다음에 양벌 규정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양벌 규정. 자, 물론 법인격이 없는 단체 포함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66조부터 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 66조부터 68조가 바로 벌칙 규정에 나와 있는 그 행위예요. 그 벌칙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해야죠. 근데 행위자를 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법인에 속해 있는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그 행위자를 벌해야죠. 행위자를 벌하면서 동시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양벌이라고 그래요. 양벌 규정.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은 봐주는 겁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봐주는 거예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와 감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이럴 때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나온 게 전속고발제도입니다. 전속고발제도.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지금 공정거래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대폭 개정합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개정하는 건데, 그 개정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검찰이 아주 대판 붙어서요, 지금. 그래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속고발제도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2018년에도 나왔고 2018년, 2016년, 2015년 계속 나왔던 거예요. 전속고발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용상. 자, 법규정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66조, 법 66조, 67조 둘 다 벌칙인데 66조는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이에요. 6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죄는 두 가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만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하는 경우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두 가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공소제기는 사실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거는 법을 만들 때부터 경제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준 거죠. 근데 이거 검찰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공소제기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인데 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1번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다른 경우는 아닙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고 제일 무거운 거 두 가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 66조 및 67조의 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자, 그 내용도 좀 보셔야 돼요. 그것도 틀리게 했던 건데 거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에 검찰총장은 이해 규정에 의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그 다음에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이 들어가요.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 또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검찰총장.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 잘 확인해 주세요.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 또는 4에 따른 고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발 요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고발해야 되고, 어차피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으면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뭐예요? 고발하여야 한다. 이거 특별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들이에요. 이게 이제 2018년에도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법에 형사 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모든 죄예요? 아닙니다. 모든 죄가 아니라 크게 66, 67조 해갖고 4가지가 있었잖아.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년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 죄의 경우만 그런 거예요. 2가지 경우입니다. 2가지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한 형사 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가 아니라 그 2가지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사 제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예시문제 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문제.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자, 시장 지배력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죠? 2번.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은 고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죠. 이거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특별히 신경 써서 구분하셔야 되고,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겁니다. 괜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실 거 없고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약관에 관한 법률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